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오늘도 땜빵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정치 고수를 모시고 한국 정치를 해부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플러스 오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입니다. 제가 평소에 상당히 존경하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큰 울림과 가르침이 있는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신 김종인 위원장님 모시고 2026년 새해 전국 한번 큰 가르침을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죠? 네, 건강해요. 요즘에 네. 날도 추운데 어떻게 운동은 좀 하십니까? 뭐 운동은 가끔 해요. 예, 네. 어디 헬스장 가서 하세요? 아니면 댁에서 하세요? 헬스에서 헬스가 들어가서 하고 네. 집에서도 하고 그랬어요. 근력 운동 하시고. 뭐 그런 근력 운동 같은 건 안 해요. 네. 뭐, 좀 걷기 운동 위주로 많이 네, 하시나요? 걷기 운동은 주로 많이 하는 거죠. 네. 건강해 보이셔가지고 너무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도 이렇게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가끔 봐요. 쇼츠도 보시고 막 이렇게 네. 요즘 좀 별의 순간이 뜬 유튜버나 정치 패널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내가 뭐 판단하기가 뭐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 내가 안 하려고 그래. 혹시 장성철 평론가라고 네, 얘기 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장성철 유튜브는 내가 가끔 봐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괜찮은 그 뭐 평론가 장성철, 김준일 둘이서는 이제 유튜브 있잖아요. 네. 그거 내가 가끔 봐요. 네. 네. 앞으로는 가끔 보지 마시고요. 자주 봐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좀 이슈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별세를 했습니다. 뭐 호치민에서 민주평통 여러 가지 공적인 일을 하다가 이제 서거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연도 있으시고 감회가 아니 새로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께서 네. 나하고 띠동갑이에요. 네, 더 나보다 어리시죠? 12살 나른데 네. 요즘 같은 이 장수 시대에 네.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게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일단은 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명복을 내가 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조문은 혹시 가십니까? 어? 조문. 조문은 내가 이따 한 오후에 가려고 그래요. 아, 오후에 가세요? 네. 네. 그 개인적으로 보시면은 어떠세요? 그분이 뭐 민주화라든지 아니면은 진보 진영의 대통령을 네 분이나 뭐 뒤에서 만든 맞고 실력자다. 이러한 평가도 많이 받고 내가 있잖아요. 그 이해찬 전 총리하고는 1988년도 13대 국회 관악구에서 그분이 당선이 됐는데 네. 내가 선거를 시작할 때는 나는 그분이 누구지도 몰랐어요. 네. 몰랐지는 모르는데 이제 선거 결과가 결국은 그 이해찬 씨의 당선으로 이제 끝나서 그 네. 이후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승승장구해가지고서 뭐 7선까지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지금 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와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장례로서 최후의 예우를 갖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자기 손으로 훈장을 들고 와서 훈장 수여도 하고 네, 맞습니다. 뭐 그러는 걸 보니까 하여튼 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해찬 전 총리가 뭐 기여한 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뭐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이해찬 전 총리의 공로가 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에 상응한 대우를 갖다가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지금 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봐요. 약간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2020년도 총선 때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공천을 좀 안 주셨잖아요. 아니 그때는 네.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 당시에 2016년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호남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지 않았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원래가 호남 정당인데 네. 호남을 뺏기고 나서 그러면 선거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수도권에서 제대로 승리를 하지 못하면은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갔을 적에 민주당 국회의원 숫자가
106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기자들이 그럼 몇 석을 예상하느냐 얘기를 해서 내가 월스트레이트 106석이었으니까 106석은 최소한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소위 정치 패널에 나오신 분들이 날 보고 웃기는 소리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뭐 80석도 안 될 텐데 무슨 106석은 뚱딴지 같이 무슨 106석이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수도권을 이렇게 놓고 보았을 적에 수도권을 그럼 어떻게 해서 수도권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무적 판단을 해서 네. 거의 이해찬 총리를 최종해 가지고서 내가 공천을 안 드렸는데 네. 뭐 그런 등등 해가지고서 하여튼 그 당시에 민주당이 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124석인가. 예, 123석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한 석 차이로 일당이 됐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오늘날 소위 민주당이 계속 지금 수도권에서 그러네요.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오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그때가 2016년 총선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당시 정청래 현재 2016년 그때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컷오프 당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정청래, 뭐 정병현이, 네, 뭐 맞습니다. 이미경이, 네. 뭐 오영식이 이런 분들이 네. 그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나마 수도권에서 일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김종인 위원장님 되게 미워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2016년에 당시 새누리당 당대표가 김무성 네. 대표였잖아요. 제가 그때 당대표실 부실장 맡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위원장님이 딱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으로 가셔가지고 와 우리가 선거 지겠구나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천 문제라든지 캠페인 문제를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김종인 위원장님 때문에 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당시에요 숨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이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선대위원장을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한 분이 김종인 위원장님이셨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 당시 우리가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님 모셔오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겠죠. 당시에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거의 뭐 당대표직에서 쫓겨날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위원장님 모셔와라 그래가지고 그때 무산되고 강봉균 전 기획재정부 장관 그분을 이제 선대위원장을 했었는데 역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었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장동현 대표가 단식했잖아요. 네. 그리고 갑자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단식 그만하시지 그랬더니 4분 만에 이제 단식 그만했단 말이에요. 장동현 대표의 단식은 어떻게 보시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시대의 양상이 그런 단식 같은 걸 가지고 정치 투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근데 뭐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해서 단식을 했는지 모르지만 단식을 갖다가 뭐 쌍뚜껑을 갖다 관찰하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현실을 놓고 봤을 적에 민주당이 국회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식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뭐 보다도 더 강력한 소위 반대 입장을 표시하기 위해서 단식을 시작을 했는데 단식을 중단하는 그 과정이 또 석연치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 뭐 여러 사람이 가서 단식 중단을 요청을 했지만 뭐 단식을 끝까지 자기 목숨이 달아나도 단식을 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단식을 중단을 해버리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적에 단식의 효과라는 게 별로 없어요. 당내 결집은 했잖아요. 흔들리는 당내 리더십 회복했잖아요. 나는 내가 보기에 그것이 당내 결집을 했다고 나는 보질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장동현 대표 그만둬야 돼. 당신 체제로 뭐 지방선거 치를 수 있겠어? 막 그런 분위기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목소리가 다 사라졌잖아요. 아니 그거는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거지. 앞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당을 어떻게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분위기가 또 달라질 거예요. 네. 내가 보기에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잊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을 갖다 취하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는 2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네. 그 선고가 지난번에 이재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총리 선고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을 적에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당을 운영할 수가 없을 거라고 나는 봐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당이 결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이제 뭐 내일 모레 무슨 한동훈이 전 대표를 갖다가 뭐 제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제명하고 나면은 그 파장이 또 간단치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지자체 선거가 불과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당을 지금 추스리고 제대로 끌고 가도 선거를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당을 끌고 가면은 지자체 선거의 결과가 어떻다는 걸 사전에 뻔히 예견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자체 선거에서 만약에 이 국민의힘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은 그다음엔 당의 진로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거예요. 네. 이거를 지금 장동혁 대표로서는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찍고 뻔하다라고 저희 많이 예측하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참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당 대표라는 자리를 맡게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에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다른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하고 가장 적수가 되는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고 난 봐요. 근데 왜 국민의힘 중진들은 장동혁 정신 차려, 당신 잘못된 거야. 당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는 좀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왜 이렇게 뺄셈 정치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하는 중진 의원들은 왜 없을까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뭐 잘 아시지만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 생리가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은 당이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의원님들은 대부분 자기는 뭐 공천만 받으면 될 수 있는 지역구를 확보하고 있다는 이런 것이 중진 의원들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네. 중진 의원들은 그냥 눈치만 보는 거지 당의 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난 봐요. 그래도 이렇게 가면은 뭐 TK 지역은 건질 수 있겠지만 부울경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당초 그래도 좀 유리한 지역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곳들도 아니 중도층이 그러니까 외면할 텐데. 사실은 내가 이제 국민의힘에 가서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아, 예.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네. 두고서 그 사람들 중진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에게 권고하는 것이 뭐냐 왜 쉬운 방법을 두고 어려운 방법을 택하느냐 그래서 쉬운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안철수로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중진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당을 하느냐고 내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네. 1년 후면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호 4번 안철수를 데려다가 체장을 만들면은 다음 1년 후에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네. 그러니까 그때 뭐 잘 아시지만 전직 당 대표든 김무성 대표나 네, 무슨 맞아요. 뭐 이재호 뭐 김문수 뭐 등등 이 사람들이 날 보고 안철수로 단일화 안 한다고 물러나라고까지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걸 갖다 극복을 해가지고서 오세훈이가 당선이 됐고 네. 오세훈이가 당선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결국은 그 다음에 정권 교체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걸 모르고서 그냥 세월을 보낸다 보니까 오늘날 국민의힘의 처지가 이런 현재 상황과 같이 돼버린 겁니다. 네. 위원장님 보시기에 그냥 내일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을 열어가지고 그냥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까지 그 장동혁 대표의 태도를 봤을 적에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주변에 장동혁 대표를 싸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똑같은잖아요. 더 심해요. 더 심해요. 제 차제에 아주 한동훈이를 완전히 내쫓아버리자는 이런 사고 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뭐 별로 그 기대할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내일 만약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내가 보기에는 뭐 한동훈 대표는 제명을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과 같이 대국민 상대로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치 활동을 정교하고 나가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네. 다음에 뭐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어떠한 계기가 될 것 같으면 다시 뭐 국민의힘과 합치든지 어쩌든지 그런 형태를 취하는 길 이외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창당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창당? 새로운 당을? 탈당은 본인은 스스로가 탈당을 안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명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당적을 상실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창당을 한다고 보세요? 창당을 해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당은 아니다? 창당은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6월 달에 뭐 재보궐선거 지역이 몇 군데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뭐 호남이라든지 수도권 몇 군데 나올 것 같은데요. 출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한동훈 지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번 지자체 선거 때 이루어지는 보궐선거 이런 데는 참여를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지금 거의 참여를 해봐서 뭐가 되겠어요. 이길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건 둘째치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서 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 가지고서 국회에 가서 무소속으로 홀로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차라리 지금 하는 식으로 대국민 상대로 해서 자기의 비전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미래에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배지 안 달면 사람 취급도 안 해주잖아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배째하면 다 취급 안 해주지만 옛날에 노무현이라는 사람 대통령이 결국 가서 국회의원 배지 없이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니에요. 네.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라 그런 말씀. 그런 거죠. 근데 배지 없이 이번에 만약 도전을 안 한다. 그러면 2028년도 2년 동안 배지 없이 계속 대국민 메시지만 내는 게 아니 그러니까 적절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자기의 지지계층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국회 내 세력을 내가 만드는- 보기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적에 국민의힘이 이번에 지자체 선거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했을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네. 것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위원장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2028년도까지 배지 없이 정치하는 거는 한계가 너무 많다. 어떠한 핍박을 더 당할지 모른다. 그리고 배지를 도전을 해서 배지를 달므로써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키우고 대구 아니면 부산 지역에 나가서 그 지역을 향후에 정치적인 지역적 기반으로 만드는 것이 맞다. 그거는 종래 방식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네.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이 지금 일반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네. 그런 정도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는 넘었다고 나는 봐요. 그냥 배지 없이 대국민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네. 지지층, 팬덤층을 결집시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의미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지자체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가 제대로 안 됐을 거고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그대로 존속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또 국민의힘을 다시 추스려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난 내가 국민의힘 그 당을 2번이나 가서 해봐서 알아요. 네.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한테 서울시장 뺏기고 당이 패닉이 들어갔을 적에 그때 어떻게 해서 다시 그게 재생이 됐느냐 하는 거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네. 보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당의 모습, 네.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 이후에 당의 모습. 지금 형태를 보면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당의 모습과 윤석열 탄핵 이후에 당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네.
근데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자유한국당을 만들고 소위 미래통합당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윤석열 탄핵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라는 것이 또 그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러면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지방선거 끝나더라도 장동현 대표는 졌어요.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최고위원들이 그만두지 않습니다. 본인도 안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들이 가만두고 싶든 안 하든 간에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제대로 생각할 게 뭐냐면은 선거를 하면은 선거가 뭐를 의미한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항상 그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지잖았어요. 네. 그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총선에서 졌으면은 왜 졌느냐를 분명히 알아가지고서 대통령으로서의 이 국가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내갔다고. 네. 까딱 잘못하면은 당신 소위 임기도 못 채울 수 있다는 얘기까지는 했었다고. 네.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그 선거 결과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그게 공연히 무슨 뭐 부정선거를 해서 그렇게 됐다는 듯. 어? 그리고 뭐 반국가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인 리더십이라는 게 전혀 갖춰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그게 결말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지자체 선거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인 소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놓치면 또 영원히 희망이 없는 거지. 그렇죠. 장동현 대표의 꿈이 2030년에 대선 출마하는 거랍니다. 본인 대통령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요. 글쎄 깜이 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대선 출마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출마는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무슨 뭐 당을 억지로 뭐 끌고 가가지고서 그때까지 가서 대통령 출마를 할 생각을 하는 건 그건 굉장히 우두는 생각이라고. 네. 내가 보기엔 당원이 그걸 용납을 안 할 거예요. 장동현 대표에게 별의 순간은 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그건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의 형태로 당을 운영하는 거 볼 것 같으면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난 봐요. 네. 위원장님, 지방선거 전망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민의힘 어디까지 뭐 가능할까요? 대구, 경북, 부울경, 서울 지역 이렇게 보시면 내가 보기에는 부울경이나 아니, 서울 지역은 내가 보기에 희망이 없고 위험해요. 예? 위험해요. 위험하죠. 내가 보기에는 지금 뭐 서울에서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이 과연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가졌느냐 하는 걸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5번째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내놓은 업적이 없어요. 성과물. 이제 그러다가 더군다나 서울 시민들의 지금 의식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무슨 대통령 후보감이다 뭐다 하는 그 거창한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런 시장을 원치 않아요. 네. 소위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시장을 지금 원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 최근에 지금 뭐 성동구청장 하는 정원호라는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지지도가 높아지는 그렇죠. 게 뭐냐면 정원호가 지난 3번에 걸친 성동시장을 하면서 성동 구민과의 소통을 잘하고 성동을 굉장히 좀 살기 편한 그런 이 구로 만든 거예요. 네. 이제 그것이 지금 전 서울에 전파가 돼 있기 때문에 정원호의 지금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게다가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을 놓고서는 지금 그나마 국민의힘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어떻게 뭐 달리 한번 딴 사람으로 교체해 볼까 하는 것이 당내에 지금 분위기 아니겠어요. 호시탐탐 나경원 의원이 노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서쪽에서 이 서울시는 굉장히 나는 이 위험하다고 보시는 수도권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부울경 지역은 어떻게? 부울경도 뭐 거의 비슷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봐요. 부울경도
지금 그러니까 지난 2018년에 네. 지자체 선거의 결과가 그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게 암울하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한 상황에서 아니 우리 장성철 연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단식을 하고 뭐고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의 지지도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낮아가지고 아니 참말해. 그거는 진짜 자기네들 희망시한 사항이지.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거는 그건 가만 놔둬도 국민의힘을 결집하죠. 찍을 사람들이에요. 네. 내가 참 그 사람들한테 충고하고 싶은 거는 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도 그러고요. 제발 좀 보수라는 말을 너무 강조하지 말아라 이거야. 네. 어? 보수는 어차피 선거하면 자기네들 찍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 결집을 한다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보수 대연합을 하지 않았어요. 네, 미래통합당. 그래서 미래통합당을 맺는 거 아니에요? 그 선거 결과가 뭐예요? 네. 그게 똑같은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자꾸 그러니까 그 당의 확장성이 없는 거라고 나 봐요. 중도층을 견인하지 못하면 선거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 장동혁 대표랑 예를 들면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공천원금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 공조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몇 번 만나서 악수도 하고 단식장에 찾아가서 위로도 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나는 내가 보기에 우리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해서 장동혁 이 국민의힘 대표 가서 뭐 악수하고 뭐 공조를 하려고 했는지 는 모르겠어요. 네. 나는 건 이준석 대표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 지금 사실은 정치적인 전반적인 지형이 그 둘이서 뭐를 합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뭐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네. 의석수로 봤을 적에.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개혁신당의 대표로서 자기 나름의 독창성을 갖다 일반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장동혁 대표 단식하는데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동조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준석 대표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지금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을 제대로 끌고 가고 그래도 지자체 선거에서 좀 소기의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은 이준석 대표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준석 대표도 지금까지 갔던 이미지를 가지고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도를 갖다가 높일 수가 없어요. 저도 방송에서 좀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의 정체성과 정치적인 이미지를 상당히 좀 훼손할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예. 탄핵당한 세력과 손잡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장동혁 대표랑 같은 자리에 서서 악수하고 웃고 어떤 특검 공조한다라는 것이 결코 향후 정치적인 미래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아니, 지지층들도 예, 본인은 좀 생각이 좀 항상 좀 너무 늦게 깨우치는 것 같은데 네. 옛날에 우리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만들어 가지고서 지지도가 거의 10%가 넘었던 맞습니다.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낙연 씨하고 합당을 해가지고서 네. 결국은 그냥 아래로 쭉 빠져버리지 그렇죠. 않았어요. 그때도 내가 너 절대로는 합당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어? 그 옛날 사람을 찾아서 합당을 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막 변화하는데 그 변화에 자기가 적응을 해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갖다 더 향상시켜야 되는데 자꾸 옛날 기존의 사람들 찾아가서 같이 뭐 공조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성공을 못합니다. 네. 독자적으로 지금 개혁신당의 세가 약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치러서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못 이뤄낼 거다. 그래서 아니요. 어느 정도 좀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향후에 정치적인 활로가 생기지 않을까?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네. 개혁신당은 더 쪼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이준석 대표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이미지를 개발을 해가지고서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지. 네. 밤낮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다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식으로 가서 추종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저도 솔직히 좀 이번에 이해도 안 됐었고 실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윤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세력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냐. 아니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에게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솔직히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했다고 또 윤석열을 닮은 거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윤호에거인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또 무슨 뭐 계엄은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계엄이라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네. 지금 사실은 계엄사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렇죠. 네. 그 불가능한 얘기 네. 아니에요. 네. 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옹호를 해봐만 국민으로도 자꾸 외면을 받을 수밖에 맞습니다.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2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선고가 내려지면은 네.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내부의 소위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힘의 사람들은 여당을 하다가 갑자기 야당이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서 지금 네. 자꾸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사그라지면은 네.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똑같은 메시지 낼 것 같아요. 그냥 장동혁 대표가 뭐 탈당한 분에 대한 1심 선고 나왔는데 우리 당은 입장 밝힐 내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식으로 보면 자기 정치의 소위 미래의 운명이 어떻게 될 없는 거라는 거죠. 걸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위원장님과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청자분들의 70%가 저희 여의도 너머 비구독자예요. 지금 그냥 위원장님 얘기 듣고 싶어서 온 일반 시청자분들이거든요. 우리 비시청자분들께서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좀 전반적으로 평가 한번 해주시죠. 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뭐 지금까지는 비교적 무난하게 해왔다고 봐요. 그 상대적인 평가세요. 윤석열 정권보다는 잘하고 있어, 아니면은 이전에 잘했던 뭐 대통령들하고 비교해봐도 괜찮게 잘 국정 운영하고 있어. 어느 쪽이세요? 나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노무현 정부서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서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뭐 가장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네. 근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을 무시한다, 니들 독재 아니냐, 막 뭐 이재명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아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 모든 여건이 옛날하고는 다르잖아요. 옛날에 군사 정권 시대에 정치 활동할 때와 지금의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고 5년마다 대통령 선거 하니까 정당이 제대로 기능을 잘할 것 같으면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이 잘못하면은 야당한테 정권이 넘어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극한 대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난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제도가 87년 이후에 도입이 됐잖아요. 네.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투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헌법에 맞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헌법 소원을 하면. 네. 근데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최근에 내가 좀 이 사람들이 정치를 뭐 아느냐 하는 식의 들은 얘기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법안에 대한 재심 요구를 해달라고 했어요. 얘기를. 네. 그건 야당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당이 그거 허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헌법에 위배됐으면은 헌법재판소에 가면 되잖아요. 네. 어.
그런 상황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8개월 정도 국정 운영을 해왔는데 제일 잘했다. 뭘로 꼽으시겠어요? 뭐 그래도 제일 잘했다. 이 부분만큼 내가 인정한다. 제일 잘했다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뭐를 제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코스피 5천, 뭐 그러니까 코스닥 1000 뭐 이렇게 뭐 넘었죠. 코스피 5천이라는 것은 나는 대통령이 주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왜요? 지금 국민들 좋아하잖아요. 주가 아니 올라서. 주가는 어느 날 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네. 그 떨어질 때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저 이재명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 상태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황홀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네. 지금 사실은 일반적으로 대통령 당선되면 전부 다 황홀경에 빠져가지고서 그 황홀경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과연 얼마만큼 기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돼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의 발언을 볼 것 같으면 꼭 그거 해야 할 말인가 안 해야 할 말인가를 갖다가 내가 보기에는 구분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래도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본인 어? 대선 공약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엄청나게 잘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투기를 절대로 근절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래요. 네. 불가능한 얘기를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네. 어? 그리고 내가 보기에 무슨 뭐 일반적인 경제 변수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경제 변수가 좀 잘못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안 돌아갔을 적에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이러니. 네. 어? 그때는 뭐 야당 탓도 하고 뭐 미국 탓도 하고 뭐 그래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은 뭐 코스피가 5천이 넘고 무슨 뭐 코스닥이 1,000을 넘고 뭐 그러니까 일반 분위기가 좋다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반면에 그런 거를 즐기는 국민 계층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자기 삶이 어려운 계층이 맞아요. 더 많아요. 투자할 돈조차 네. 없는 분들이 더 많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얘기하는 게 없어요. 네. 어. 작년에 이제 경제 상황을 보니까 작년에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대략 한 1% 되고요. 작년 4분기 때는 마이너스 0.4%더라고요. 예. 그런 경제 상황에서 주가만 높아진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라는 것이 반도체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데 다른 부분은 별로 상승이 안 된 부분이 없어요. 저 잡주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오히려 그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를 빼놓고 반도체 자동차 이거 빼놓고 다른 제조 분야는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 네, 속에 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출이 작년에 뭐 얼마만큼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 수출 중에서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빼면 다른 부분은 다 마이너스라고 해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는 건데 이것이 뭔지를 모르고 어머머머 지나갈 것 같으면 결국 가서 그게 사회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고 사회적인 혼란에 빠지면 그다음에는 경제고 정치고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걸 네.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수를 주시면은 지금까지 한 8개월 정도의 이재명 정권 몇 점 주시겠어요? 아니 뭐 중간 정도로 된다고 봐요. 50점. 한 60점 정도는 60점 정도. 네. 그거는 좀 후하신 건가요?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후하게 주신 거예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뭐 사실은 지금 별로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는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네. 이 지금 그러니까 그게 네. 뭐 점수를 매길 게 아니라 네.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수치를 보면 대략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60% 네. 내외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지방선거 앞두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 분위기를 좀 보니까
아니 우리한테 언질은 해줬지만 긴밀하게 상의하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가 또 우리 대통령 뒤통수 친 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던데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의 이 관계는 좀 위험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아니 나는 뭐 여당과 이 대통령실의 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경우는 조국 혁신당하고 합하나 안 하나 이 시장 지방 선거에 대세에 지장이 없어요. 영향 없어요? 예. 근데 정청래 대표는 왜 갑작스럽게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 나름대로의 자기 정치적인 입지와 관련해 가지고서 네. 그런 제안을 먼저 터뜨린 거죠. 네. 본인이 그러면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해서 지방선거에서 보다도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면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재보궐선거 지역에 나서 배지 달고 오면 8월 달에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국 전 대표가 나 정청래를 밀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글쎄 뭐 그러는 것이 꼭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리라고 생각도 나는 안 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조국 대표는 조국 대표 나름대로 자기의 야심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통령 출마하고 그 대통령 출마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당내에 또 하나의 불씨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커진 거죠. 네. 근데 그런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하겠다. 나 최고위원들한테도 사전 상의도 안 하고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정청래 저희 당 대표도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의 입지를 구축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생각을 갖다가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당이라는 건 벌써부터 조국 합당과 관련해 가지고 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습해야 되네. 내가 지금 여당을 과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국민의힘도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당은 사실은 무슨 그런 당 내부의 무슨 권력이나 이런 걸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국민 상대로 해서 맞아요. 네. 이 소위 정책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대국민 상대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정당들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당 내부 사정 뭐 상대방에 대한 공격 이것밖에 하는 게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내가 도움이 보기에 안 된다?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 근대 소위 자본주의 시장 경제화에서 선거에 국민들의 표를 어떻게 요인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께서 여당에서 좀 눈여겨보는 정치인이 있어요. 저 사람 괜찮네. 다음번에 대통령 감이네. 보다 더 큰 정치할 수 있겠네. 그렇게 민주당에서 좀 생각해본 정치인이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이 보이질 보여요? 않아요.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개혁신당은요? 개혁신당은 뭐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준석 대표. 예. 그럼 큰일이네요. 다음번 2030년도에 갑작스럽게 4년 만에 국민의 인정을 받고 대한민국을 운영할 만한 그러한 큰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왜냐면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그 현실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좀 어떻게? 응? 강훈식 비서실장은 좀 어떻게? 글쎄요, 내가 보기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아직은 그런 경제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참모로서 지금 역할을 잘하고 있다. 그냥 그 정도로 보시는군요. 원래가 참모든 사람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이 같은 사람이 묘하게 무슨 그 참모하다가 갑자기 뭐 대통령 후보도 되고 했는데 네.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좀 대표는 키워볼 만하다? 앞으로 자기의 처신이 어떻게 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뭐. 네. 너무 그거는 좀 원론적인 말씀이시잖아요. 어? 한동훈 대표, 당신 이렇게 하면은 2030년도에 대통령 후보나 깜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제 한동훈 대표는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인
전직 검사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완전히 자기 스스로가 그때까지 탈피를 해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그러한 계기가 6월 달에 재보궐선거 지역에 나가서 정치인으로서 자기 선거 치러봄으로써 좀 역량을 키워 나가는 거는 하나의 수단은 아니다. 자기 선거를 주로 역량을 키워서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면은 네. 그 자기 약점에서 탈피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더 어렵다. 네. 한태표 쉬어가라는 그런 네. 위원장님 말씀이시네요. 더 좀 단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네. 네. 위원장님 저는요 좀 보수주의자거든요. 보수 쪽에서 계속 그 당에 있었고요. 그래서 2030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가 이겨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경쟁할 수 있는 깜이 되는 정치인은 아니 2030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에 승리를 하려면은 네. 이재명 대표 대통령 정부가 아마 상당히 실패를 해야지 가능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성공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현재 한국에 당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경제 정책에서 성공을 못하면 결국 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해요. 네. 예. 지금 그러면은 하는 경제 정책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우려스러우세요? 나는 지금 현재 경제 정책으로 봤을 적에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에 핵심을 지금 짚지를 못한 것 같다고. 그 포인트가 뭐예요, 위원장님? 아직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항상 강조를 하는데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나라 아니에요. 네. 이거를 본질적으로 해결을 못해가지고서는 경제정책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막 민생 쿠폰 뿌리고 민생 아니 그러니까 지원금 하잖아요. 민생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제일 지금 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은 보수 진보 이렇게 논하 있잖아요. 근데 진보 정당이나 보수 정당이나 집권하고 나면은 경제 정책이 똑같아. 맞아요. 어? 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항상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문재인이 그 정권을 잡으니까 민주당에서 뭐 20년 정권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뭐 거의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의 수준을 놓고 정치가 이거를 어떻게 매니지해야 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갖다가 가장 크게 잡고 있는 거라니. 네. 어?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잖아요. 확장 재정이 맞아요? 아니면 긴축 재정이 맞아요? 확장 재정이라는 것도 그 확장 재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 네. 맹목적으로 확장 재정을 한다고 해서 경제에 좋은 현상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적재적소에 투입을 잘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네. 계시는 거군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기본 사회, 뭐 네. 기본 소득. 그런데 기본 사회, 기본 소득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는 게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일단은 좀 돈을 네. 뿌린다 이런 인식만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아까 2030년 전 대선을 얘기했는데 보수파 진영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이 막 경쟁을 하면서 같은 당에서 시너지 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있는데요. 내가 이준석 대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근데 구 시대 정치인들의 답습 보면 절대로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신선함을 국민에게 보여줘 가지고서 자기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누구를 갖다 개인적으로 공격한다든가
무슨 야당에 대해서 극렬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게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네. 국민이 너무 잘 알아요. 네. 현 정부가 뭐를 잘하고 뭐를 잘못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이 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점에서는 한동훈 경우도 똑같아요. 네. 한동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최대의 약점인 과거에 자기 검사라는 직업을 거기에서 완전히 탈피를 해가지고서 참 국민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비전을 제시를 해야만이 2030년대에 무슨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거지. 네. 그런 아무런 노력도 않고서 무슨 뭐 대통령을 헛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직은 물음표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지금 오늘 징역 1년 8개월 선고받았대요. 얼마요? 1년 8개월이요. 어. 원래 15년 구형 받았던 것 같은데 1년 8개월 선고받았는데 위원장님도 감회가 좀 새로우시겠습니다. 뭐 내가 뭐 가면 새로울 게 아니 뭐 그때 있어요. 선대위원장으로서 네. 일단 아니 그러니까 뭐 김건희 지금 소위 여사는 자기가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네.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서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약속된 시간이 이미 좀 지났는데요. 그 진영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울림 있는 말씀을 해주실 유일한 어른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위원장님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영광됐고 너무나 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후배들에게 예, 항상 예. 많은 좋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닥간다 플러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내일 다시 제가 2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